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 시직설 윤종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북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에 북한에 대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자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가뜩이나 안 풀리고 있는 북미 협상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 더 희미해지는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북미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더 냉랭해졌지 글쎄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의 의미가 내년에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이 대응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연발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5월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각종 소위 말하는 이름 4종 세트 얘기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사적 움직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북미 협상이라든가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들 모셨습니다. 그 앞서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연세대 봉영식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동대 박원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좀 보죠. 실제로 이제 어떤 워딩이 나왔는지 리포터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할 때 썼던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2년 만에 다시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이 말.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북한은 인민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 총참모장은 담화문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며 무력의 최고 사령관, 즉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사용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면서 만약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신속히 상응 행동을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위세, 허세적인 발언이라며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부 인사들을 대거 이끌고 백두산을 등정한 것이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말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2년 만에 로켓맨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군사력 사용, 무력 사용 얘기도 나와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발언의 실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앞뒤 얘기를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지 이 발언의 진위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게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지금 런던에 가서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앞뒤 얘기가 뭐였습니까? 오바마 행정부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비난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못했던 걸 자기가 했고 그냥 뒀으면 오바마 행정부 때 전쟁이 났다 그런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딱 그 맥락만 지금 빼고 보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얘기긴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저 정도는 아니고 조금 톤 다운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북미 간에 전혀 협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협상술의 대가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저는 뭔가 카드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드를 던졌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당기기에서 당기기만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는 좀 강력한 얘기를 했죠. 로켓맨, 무력 사용. 그건 2017년에 북한이 한참 긴장을 고조시킬 때 썼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계속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뭔지도 모르는 조건을 계속 미국이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2017년에 했던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걸 유지해왔는데 내가 당신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민 거죠. 근데 이것의 목적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좀
두 분 말씀도 좀 들어보죠. 봉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죠.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쓸 때,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자기가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기억했다가 쓰는 거거든요. 2017년에도 조그만 로켓맨이 자살 특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썼다 그래요. 트럼프가? 예, 유엔 연설을 이제 다 준비된 게 있는데 거기서 그 표현은 자기가? 대통령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아 이게 내 생각이랑 참 일치한다. 아 재밌다 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것을 2년 후에 지금 쓰고 있어요. 다시 로켓맨, 로켓 쏘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 말은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2017년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2018년, 19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 2017년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조 박사님 해석도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우려하던 이제 상황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일종의 국면이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두 분 말씀처럼 지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로켓맨 이 얘기는 정확하게 2년 만에 등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가 북한의 도발 기간이었다 그러면 작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평화 프로세스 협상 분위기가 있었고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도 참았고 예. 단거리 발사체를 수없이 발사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북한의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전 좀 우려를 했던 게 결국 아마 세 분하고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에서 온건으로 바뀌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손 뒤집는데. 예. 저에게는 결국 로켓을 즐겨 쏘기 때문에 로켓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과거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거리 발사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제 강대강 그 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대미 무력 시위와 압박을 강화해 왔는데 미국의 반응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말 시한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의 전초전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패착이라고 봐요. 요즘 너무 말이 많거든요. 말로서 협박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번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바로 또 지금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은 물론 이제 협상전의 기싸움도 있지만 그렇죠. 크게 보면 다시 내년 상반기에 교착 국면에서의 어떤 강대강 뭐 그렇다고 바로 북한의 도발 얘기는 아닌 거고요. 예. 그 국면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세 분이 다 우려스럽게 보시네요. 국면이 바뀌는 거다, 카드를 던진 거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긴장도가 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또 그냥 한마디 한 거겠지 했는데 세 분이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나온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북한군 2인자죠. 박정천 총참모장이 담화문을 내놔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 접했다로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외교부나 이런데 외무성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또 군 굉장히 고위 관계자가 또 담화문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기존과는 좀 북한의 대응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럼 북한이 이에 대한 맞대응을 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봉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박정천 그 총참모장이 즉각적으로 그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어떤 무역을 네. 산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역시 임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대응을 하겠다, 예. 상응 행동을 하겠다 얘기한 것은 조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패착입니다. 아 이런 예. 반응 자체가 너무 반응이 빨랐어요. 그리고 즉각적이었고 또 너무 명백했고요. 그 말은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무서워한다고 들리거든요. 아 거꾸로.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2017년 가을에 미원비 폭격비가 한반도를 이제 한번 훑고 갔잖아요. 예, 예. 근데 북한이 그걸 몰랐다가 그
그때 이용호 그 외무성에서 그 굉장히 이건 선전포고다, 전쟁 행위나 다름없다 막 얘기를 했죠, 뉴욕에서.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기억했을까요? 아, 북한이 굉장히 첫째 싫어하는구나, 두 번째 격하게 반응하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게 겹치는 게 많아요. 지금 트럼프가 한마디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2017년하고 똑같은 게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2017년에. 그다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북한 반응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리도 즉각적으로 예. 상응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과연 북한이 그 견딜 그 능력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그랬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감당하겠다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그러니까 북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상응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감당할 수 있다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빼고 예. 밑에 사람들이 확신을 하는지.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도 우리가 군사 행동을 하면 대단히 심각하게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겠구나 하고 믿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한 건 뭐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저기서 난다 그랬어요. 미국 저기서. 그렇죠. 그리고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 예. 생각하는 예.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강대강 국면이 위험 수위로 가고 있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심각하게 총참모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거는 북한도 이 지금 시국 관리에, 상황 관리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예, 상당히 좀 북한이 좀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조 박사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이 B1B가 B1B나 이제 B2 뭐 스텔스 폭격기나 B-52나가 올 때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러 신호음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왔다고. 이걸 전략적으로 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못 알아채면은 나 왔다고 알려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왔는데 왜 그렇죠. 모르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한다 탐지 이거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너무 나가는 얘기 같지만 물론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국면을 전환해서 이제 대축면을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특유의 일종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일단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오라 이거죠. 그렇죠. 뭔가 그러나 만일에 정말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일단 헤드쿼터, 지휘 통신 체계, 지휘부를 먼저 제거하거든요. 그럼 사실 미국의 어떤 그동안의 패턴, 이라크전이라는 걸 봤을 때 예. 북한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한반도는 중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무력 충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어떤 매뉴얼로 들어가면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천이 한 총참모장이 얘기한 중에도 행간이 지금 아직 여긴 뭐 코트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중요한 건 최고 지도자 간의 친분 관계다. 예,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게 나온 것 같지만 선은 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사실은 간곡하게 전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런 압박 전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반응에 지금 과학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온 거죠. 그 하나 더 여기서 좀 추가를 해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노동신문에 1면에서 4면까지가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여사랑 같이 또 북한 백두산을 등정해다 흰말을 타고 고개 도배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요. 예. 거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시각적으로입니다. 여기 앞서 좀 잠깐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던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 굉장히 군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백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백두산이 의미가 좀 신성한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군 관계자들을 대거 대동했다.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뭐 저는 큰 맥락에서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 이제 뭐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중에 또 논의를 얘기를 할 좀 거 해야죠. 하고요. 예.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백두산 등정도 있고 삼지연에도 갔었고, 그리고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12월 말에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예.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런 것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의 성지죠. 글쎄요. 북한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 특히 군 인사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자신들의 결단을 보여주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예 말씀하신 김에 올 5월부터 미사일 뭐 단거리 미사일이죠. 단거리 뭐 이스칸데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테크임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까지 이제 연속 발사 성공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른바 신종 4종 세트가 이제 완성 단계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럼 이게 북한이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새로운 길과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관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제 선을 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13차례 이상의 이제 미사일 그다음에 장소정포 실험을 하면서도 예. 확실한 것은 미국하고 소위 약속했다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했죠. 레드라인은 안 넘었다. 레드라인은 안 넘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게 그건 조그만 미사일들이고 어느 나라든지 다 실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도자 간의 케미가 없어지는 그런 행동은 서로 자제를 했죠. 근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도 하도 이게 초조해지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스틸웰 차관보는 12월 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스톡홀름 실무협상 재개 시한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엉뚱한 대답까지 했어요. 일부러 했겠네. 일부러 했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제대로 못 받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그러네요. 어떻게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실무 책임자가 국무부에서 그걸 잘 모른다니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도발을 했어도 그거는 조그만 미사일이다 그러고 아무 얘기를 안 했다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예. 12월에 예. 이제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약을 조금씩 센 걸 쓰다 보면 이게 레드라인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2017년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한다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비록 최고 지도자는 이렇게 백마를 타고 삼지연을 가고 지금 8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한 달에 2번째인데 그 모닥불을 쬐면서 그 김일성 장군이 옛날에 빨치산 예. 그 군사 혁명을 이끌었던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건 좋은데 이미지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북한 주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과연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겠죠. 예. 그 이제 요 흐름을요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하노이 2월달에 협상이 실패했죠. 예. 그리고 4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새로운 길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두 거기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단거리 발사체의 흐름이고요. 자위적 국방력. 예, 또 하나는 자력갱생을 강조했거든요. 자, 이제 두 가지 성과를 보면 자력갱생은 지금 얼마 전에 유엔 기구가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나온 결과가 영양실조, 영양결핍이 48%예요. 2명 중에 1명이 영양결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2000년대 고난의 행군기 가장 어려웠던 2000년 김정일 위원장 시기가 37%였거든요. 아, 그때 가장 심각했다 그럼요. 했을 그때는 때도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때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원산 갈마, 삼지연, 그다음에 양도 온천 다 건물 지어놓은 데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누구에게도 체감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력갱생 노선을 택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럼 자위적 국방력을 보면 지금 4종 세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미사일급은 2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칸데르급.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미사일은 전략사령부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4단급이나 군단급에서도 쓰고 싶거든요. 그 염가형으로 군단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네.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KT심이라고 그래서 그 요 두 종류. 그다음에 방사포 두 종류거든요. 그렇죠. 방사포가 이제 연발 사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방사포만 보면 6연장짜리 400mm 6개 파이프가 네. 있는 게 그걸 한 번 쏴봤고요. 초대형 방사포는 600mm인데 이걸 한 4차례 쏴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연발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6발이면 6발을 다 쏴야 되는 거고 4발짜리면 4발을 다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발밖에 못 쐈어요. 그러니까 30초라고 해도 두 2발밖에, 발밖에 안 왜 됩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2발을 쏴서 간격은 좁혔는데 2발을 쐈을 때 차량의 진동, 그 후폭풍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구나. 틀어진 거예요. 아,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무체계는 40발짜리도 18초에 다 쏩니다. 더 구경이 큰 것도 아무런 후폭풍 모든 문제 극복했기 때문에 바로 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0mm가 넘는다 이거죠. 우리 600mm 아직은 실전 배치 안 됐어요. 130mm, 230mm 했는데 그거의 경우만 보더라도 후폭풍을 모두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4발짜리, 6발짜리를 2발 쏴놓고 나서 연발 사격 성공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4발 다 쏴도 그걸 여러 번 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칸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전 배치하면 대략 한 10번 정도 쏴보거든요. 예. 그래야 정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이 쏴본 건 2번밖에 안 돼요. 2번, 3번밖에. 그러고 나서는 지금 그게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완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안 됐죠. 그러니까 북한의 결의를 보면 무리하게 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연발 사격이 모두 안 쏴봤다는 얘기는 이 연발 사격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기회 두 종류, 자력갱생과 자유적 국방력 강화 모두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백두산 모습 보여주고 이런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날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때 한 2달 만에 또 참관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어떤 뭐 모습으로 제스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둘 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석이 둘로 나뉘는데 저는 둘 다의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한국에 대한 압박이 되고 특히 예. 뭐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없죠. 일단 탄도미사일 계열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맞아요.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SLBM까지 쏘지 않았습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금지선을 밟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ICBM과 핵실험만을 금지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개념을 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SLBM은 미국 본토 공격용이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김정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좀 주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내적인 것도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대로 여전히 저도 그 상공 초대형 방사포는 4발이 연속이 나가야 되는데 성공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직접 가서 본 거를 성공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북한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형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특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남북 관계도 안 좋다는 건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이 고난의 행군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 자위력 측면에서 특히 미국과의 그런 이 대결 구도에서 충분히 자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이런 무기 현대화를 통해서 뭐 북한에서 무장력 현대화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하나 저희가 또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뭐 기니까 그냥 전원회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달 말에 열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날짜까지는 제가 여러 기사를 봤는데 확인이 안 돼서 일단은 이달 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의제가요. 조선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실 외교안보 비전문가 봐도 뭔가 좀 중요한 게 결정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느낄 만큼의 주제가 되는 건데 이 의제를 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전당대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아주 더불어민주당 그럼요. 정당대 예, 이런 예. 거. 근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는 중국도 그렇습니다. 당 중앙 정확히 말하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못 모이니까 각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전략 노선 변경을 할 때 꼭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회의인 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김정일 체제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하고 말았는데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다 공개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러니까 연말 시한이 넘어가는 걸 앞두고 지금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선택을 하겠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로운 전략 노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했고요. ICBM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예.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였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새로운 길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굳이 따져보면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죠. 옛날에 그럼요. 해본 거죠. 옛 다 길이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옛 길을 갔을 때 나온 결과는 뻔합니다.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양보는 없죠. 예. 오히려 저 말대로 로켓맨한테 무력을 쓰겠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답이 나온 거죠. 자력갱생. 네가 이미 이제 그 길을 간다고 선언을 하겠죠. 예. 이게 이제 변화된 환경이라는 건 미국과 협상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 우리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일단 견뎌내는 자력갱생 체제를 얘기하겠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특히. 근데 자력갱생만 얘기하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우리는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영원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 협상을 조건부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도발은 아니기 때문에 유엔이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하거나 추가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할 명분은 또 작아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원래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서 큰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대치 국면을 좀 더 명분 있게 가는 수밖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예. 북미 협상은 사실상 이제 스탑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톱돼 있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스탑돼 있으니까. 스톡홀름에서 사실은 그건 별일이 아니고 가장 진지한 양측의 대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8시간 반 동안. 그러면 지금 양측은 서로 원하는 옵션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양측이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두 양측이 더 물밑 접촉을 해서 조율할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예. 교착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교착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고려했을 때 자력 경쟁과 핵 보유국 유지 그다음에 협상 중단 선언 예. 이 정도를 했을 때가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력갱생, 그다음에 핵 보유 선언, 북미 협상 스탑. 그러나 이제 여운은 남기겠죠. 그러겠죠. 핵실험과 ICBM이 가능하다는 여운은 남기겠죠. 이게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한 우리 조한범 박사님의 지금 생각이시고요. 이 새로운 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두 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봉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새로운 길이라고 명명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과연 북한 체제 그리고 경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2018년 북중무역 통계를 보면 북중무역이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맞아요. 차지합니다. 네, 그건 다 알고 있죠. 예. 수출이 2억 1천만 불, 수입이 21억 8천만 불이라서 적자가 19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금이 돌아가지 않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무역을 해야지 당 간부들도 그리고 군 장성들도 뇌물을 받아서 생활이 되는데 이 무역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북한 경제는 다 이제 완전히 스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영약 결핍 상황도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 선언하고 네. 그렇지만 도발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겠다. 과연 미국이 압박을 느낄까요? 지금도 트럼프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했으면 뭐 1억 명이 죽었을 거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아무 도발을 안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불만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핵실험 ICBM 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정권에 있으니까 계속 안보 위험이 상존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내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ICBM 발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치적으로 계속 내치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레드라인은 넘지 않지만 미국을 압박할 수도 없어요. 근데 레드라인을 넘는 실험을 하면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북한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저기 17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핵 능력을 완성했다. ICBM도 그렇고 임계전 핵실험까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계전 핵실험은 이게 지하에서 직접 핵탄두를 터뜨리지 않고도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예. 그것을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을 압박하려면 그러면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북한도 장담을 예. 못하니까 예.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은 이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새로운 길이라는 거를 그럼 북한의 선택은 뭐가 될 거라고 봉 박사님 보세요? 북한의 그거와는 선택지는 사실 없는 것이죠. 없다. 예, 그러니까 핵 ICBM을 뭐 트럼프에게 일부라도 양도를 하면서 트럼프의 치적을 확 올리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오히려?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런 핵,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미사일 능력이 허풍이었다는 그게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 게임에서 카드를 2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는 넘어갈 수 있지만 패가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그것도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특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아닐까요? 이제 카드 2장을 보여줬을 때 내부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뭐 석유, 식량, 그다음에 지금 원산 갈마라든지 예. 금강산에 건설이 완성이 되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선택 카드가 별로 없다. 초조하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에 뭐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길을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4월 11일 날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얘기할 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정이 많이 붙었습니다. 부득불 만약 뭐 미국이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없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북한을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계속 오랫동안 쓴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자신들이 뭘 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근데 지금 추상적인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길을 논의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또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연말이라는 시한에 북한이 그렇게 목매가지고 자기들의 카드를 다 꺼내놓거나 뭐 미국 일방주의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뭔가 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하긴 하는데 이것이 뭐 반드시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 이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할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뭐 12월까지 북미 간의 협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저는 우선 할 것은 위성 발사죠. 위성 발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거를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ICBM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개발한 화성 15형의 ICBM 엔진과 그 전에 쓰고 있는 광명성의 엔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북한 나름대로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ICBM 발사를 했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ICBM을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트리거 조항도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위성은 다르죠. 위성은 매번 쏠 때마다 중국도 이거는 뭐 평화적인 우주 사용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활용할 만한 여지가 있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어쨌든 미 대통령 재선 그 기간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버티게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공위성 실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 그 지휘국 보유 그 지휘구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가? 예. 북한은 새롭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가?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현상 유지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계속 아파요. 피는 계속 흘리고 있어요. 경제도 사정이 그렇죠. 더 나빠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은 더 버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1월까지가 대통령 미국 선거니까 상황을 좀 보면서 일단 새로운 길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면서 가겠다. 자력갱생이라는 의미가 자력갱생은 있다. 당연히 나올 거고 자위력 강화도 당연히 나올 거고 국제연대도 나올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에 중점을 안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연대로 가겠다는 얘기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중요한 얘기니까요.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모호한 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게 정확한 하세요? 왜냐하면 직설하고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 프로그램하고는. 왜냐하면 여러 당국자가 그 표현을 반복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경제는요. 후세인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수천 % 이상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독재 체제는 경제가 붕괴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1년 반, 2년 반이 아니라 인민의 절대 다수가 굶어 죽는 상황이라도 견딜 겁니다. 일단 정권은.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다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해서 애매한 형태의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다가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가출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얘가 가출을 못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출을 안 하면서 뭐 접시를 깬다든지 아니면 책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좀 하루 종일 잔다든지 엄마를 괴롭히는 방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예를 들면 예. 단거리 발사체를 매우 위험하게 쏘는 거죠. 일본의 이의지에 계속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는 참 저도 전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남한에 대한 재래식 도발을 재개를 한다든지. 그건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연평도. 예, 그거는요. 연평도 거, 창린도 거는요. 창린도 거는 그건 아주 모호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쐈는지도 안 나왔고 얼마 쐈는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연평도 포교 같은 건 좀 너무 강도가 강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견디기 어려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의 다양한 방식의 콤비네이션에 그 박 교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 강경 대응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방치할 가능성도 저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일본을 포함해서 긴장이 고조되면은 주한 미군,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방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대학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렇게 방위비 협상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급하면은 더 부담을 해서 빨리 우리 동맹 관계를 공고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고, 두 번째는 예. 방치를 해두면은 자기 업적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죠. 여기서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었고요. 아까 잠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세 분의 말씀을 좀 듣고 방위 분담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박원 교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북미 협상이 지금 우리 조원문 박사님 말씀대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길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에 조금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봉 박사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압박 요인이 될 만한 것인지 또 그게 실제로 북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길은 지난 4월 11일 실형연설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후에 우리가 다 분석을 했는데 별로 새로운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또 미국의 압박이 될 것인가에 대해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아까 정보원 목사님 말씀처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어떤 식으로 북한이 할 것이냐. 예. 뭐 시나리오들이 지금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하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이 명확한 금지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 괴롭히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뭔가 계속 압박을 주는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기다려보는 거. 그게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거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데 올 12월 내에 새로운 길을 막고 그 의미는 미국이 뭐 대폭 양보를 한다든지 해서 선조치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뭐 시간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죠. 그 의미는 ICBM 발사와 또 핵실험을 재개한다. 왜냐하면 리태성의 담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죠. 그 담화를 보면 선제적 취한 중대 조치, 북한이 취한 선제적인 중대한 조치를 자기네가 깨지 않을 수
깨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예. 그렇게까지. 근데 저런 투의 얘기가 지난 뭐 한 달 이상 계속 성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그대로 읽으면 중대 조치라는 게 뭐지? ICBM과 핵실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두 가지 하겠다라는 가능성.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럭저럭 버티기가 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북한이 ICBM과 핵실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드린 질문 다시 러시아와랑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는 거라는 것들이 그런 새로운 어떤 대외 전략에서의 효과가 있을 만하냐라는 부분은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거고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안 좋고 결정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미국과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다 하나 전제가 있는 게 지금 미중 간의 관계. 앞 2020년이 또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갈등이 어느 정도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끼고 가는 수준, 포용하는 수준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재선에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간다고 그러면 예. 북한과의 관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중은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 군사, 네, 에너지까지 맞습니다. 전면전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020년에도 점점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아까 박 교수님 얘기랑 섞어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시정연설에 새로운 길의 방향이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력갱생, 예. 자유적 국방력 강화, 자유적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국제적 연대. 예. 국제적 연대. 우리가 예. 잘 안 보지만 예. 그 다음에 러시아 가서 트럼프 푸틴 푸틴 대통령 만났죠. 만났죠.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별로 안중해 보이지만 그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그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쿠바 평화회 회장까지 그 정상회담이거든요. 북한은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 거죠. 국제적 연대, 거기 중로도 들어가는 거죠. 한계는 그러네요. 있지만 예.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미중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복잡한 게요. 지금 이제 홍콩 인권 법안, 홍콩 법안도 나왔지만 예, 이제 위구르 인권 법안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 반 트럼프 진영의 거의 80~90%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강경하게 하는 예, 거. 이 게임이 그러니까 부분적인 타협은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선에 기여가 된다 그러면 뭐든 합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미중 문제 해결될 가능성은 난망하다. 박 교수님이랑 볼수 있죠.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예.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가 쿠바식 모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 얘기는 좀 언급을 하고 가죠. 뭐 아마 신문에서 보신 시청자분들은 쿠바식 모델이 이제 관광과 연계된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쿠바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쿠바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죠. 공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 쿠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모델을 따르려고 그러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북한 경제를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좋게 하는 데는 의미가 큰 의미는 그러니까 없을 이제 거다. 뭐 쿠바 모델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관광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 사업인데 북한에 그럼 관광객이 가야 되는데 이 자력 부강을 하려면 그러면 관광객이 북한을 왜 갈까요? 그걸 생각해봐야죠. 이거 볼 게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카지노가 있든지. 그렇죠. 뭔가 예, 즐길 그렇죠? 게 있거나. 예, 즐길 게 있어야죠. 아니면 뭐 면세점이 좋다거나. 근데 별로 근데 다 없네요. 그런 게 없고 호텔도 지금 지은 것 같은데 완공이 안 됐고 뭐 원산 바다가 좋다 풍경이 좋다 그러는데 뭐 중국에서 뭐 경치 좋은 데가 많고 또 제주도 가는 게 더 낫고 하니까 과연 북한이 관광 사업에 올인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현금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제까지 그 북한 방문한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관광객인데 뭐 중국 인구가 크니까.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꼭 북한에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정부에서 그런 것을 이제 프로모션을 해주면 시진핑이 갈 뭐 수는 얘기는 있지만, 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제 북한이 기대하는 정도로 4월에 그 네. 선언한 자력 부강을 도와줄 만큼의 그런 모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쿠바 모델하고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된다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원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말씀 제가 들었고요. 이제 그 오랫동안 원산 갈마 부분을 들여보고 있거든요. 지금 쿠바하고 북한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요. 쿠바는 1년 내내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날씨가 예, 그럼요. 그렇죠. 근데 원산 갈마는요. 강릉보다 위도가 높아요. 춥겠다. 한 바다는. 달에 1년에 길어야 2달 수영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원도보다 더 춥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더 훨씬 더 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대규모 관광지에 첫 번째 쿠바는요. 비행기 타면 갑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배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원산 세 군데거든요. 삼지연, 백두산, 예. 양덕온천, 원산갈마. 백두산은요. 1년에 3개월밖에 관광이 안 됩니다. 날씨 때문에. 여름에.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북한의 고속도로 총 연장이 600km밖에 안 돼요.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시진핑 주석이 500만 명 관광객을 보내라. 어떻게 갑니까? 도로가 없는데.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 비행기로는 500만 명을 실어나를 수가 그럼 이제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단둥 가보면 열차는 만석이고 비행기도 예약하려면 한 달 걸린다. 몇 편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만 가면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놨지만 도로, 전력, 기초 인프라가 없이는 관광은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쿠바는 어쨌든 간에 대북 그런 강력한 제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강력하게 제재가 돼 있고 백두산, 금강산이 매우 아름다운 산이고 우리 가슴이 뜨겁지만 외국 사람들한테까지 가슴이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간다면 우리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못 가게, 우리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저 관광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매달리는 이유는 첫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닙니다. 갈 수가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통일부 입장도 북한에서 신변안전 보장만 해주면은 허가하겠다는 게 통일부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통일부가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 오해인데 북한이 박광자 씨 사건 이후로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관광의 조건인데 네. 그걸 제대로 안 해주니까 통일부 입장에서는 안 해주는 거지 통일부 입장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개별 관광은. 그러면 지금 저 불안한 나라에 이거 말 좀 길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요. 가장 많은 수는 단둥에서 신의주 1일 관광입니다.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가고 중산층은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 가지 북한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중국 평양에 온 관광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4달러짜리 옥류관 냉면도 안 사 먹어서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네요. 제가 한 가지 예, 말씀 더 하시죠. 통일부의 그 방침을 저도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 자체가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예. 북한을 가려면 교통편이 그건 다 제재 예외를 받아야 되고 항공기가 됐던 선박이 됐던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은 미국이랑 다른 데를 못 가는 그런 또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걸리는 문제고 일단 두 교통 번째는 문제. 예. 두 번째 그거 외에도 뭐 소소하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고 들어가는 물품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뭐 우리 언론사에서 취재가 하는데 그 부품 중에 뭐 10% 이상이 미국산 부품이면 그걸 못 갖고 들어갑니다. 카메라 같은 걸 다 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막상 한다면 걸리는 네. 게 많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비자 문제가 걸리죠. 지금 미국이 이게 사실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자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근데 3개월짜리 그거 관광 비자는 그냥 하나만으로도 가는데. 예. 한국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도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거기는 지금 우리 같이 비자 면제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되고 미국에 거기서 인터뷰를 한두 명을 떨어뜨려 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죠. 미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을 갈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풀리고 우리 국민을 그렇게 보낸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쿠바식 모델을 그냥 관광 자원이 많으니까라고만 바라보기에는 지금 조 박사님이나 박 박사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측면에서 좀 치우친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군요. 네, 봉 박사님 뭐더 이게 추가해 주시나요? 저는 좀 김정은 위원장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 조 박사님과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좀 그동안 2011년부터의 본인의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 그리고 핵 개발에 올인을 할 것이라는 그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근데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이런 관광 사업이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가는 다 알았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도 제재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재가 어떻게 관광 사업을 부흥시키는데 발목을 잡을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사업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올 거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호텔은 예. 텅텅 빕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을 밑에서 얘기를 못했던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던지 간에 이것은 입체적인 사고가 부족한 지도부인 거예요. 관광 사업을 하더라도 호텔 멋있게 짓고 그냥 북한 주민 그리고 지도부의 가슴이 뜨겁다 그래서 원산갈마 고향이고 아름답고 백두산 성지고 그래서 관광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역지사지를 못한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의 연계성을 못 본다는 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 연말까지 그 미국한테 그 시간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든지 하노이에서 협상을 잘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예.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 예. 이런 것 다 자체가 이 한반도 사태가 지금 관리 국면에서 벼랑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하거나 예. 그 오판했을 때 그 제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북한 체제 네. 이것이 앞으로 12월, 1월에 굉장히 한반도 국면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봉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요.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 하신 김에 말씀을 좀 각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상황들이 뭐 사실 좋은 거를 찾아내기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또 경제 상황, 대외 상황 다 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한이 취해야 될, 그러니까 북한한테 실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전략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북한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세 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일단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북한이 사실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의 조치는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죠. 왜냐하면 네. 영변만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돼야 국내 정치적으로 자신의 또 대선 유세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거고, 근데 그건 사실 상당히 보여주기식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뭐 영변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있는 핵탄두 일부를 공개적으로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쇼잉이라도. 네, 그런 식의 모습만 보여줘도 상당 부분 북한이 원하는 뭐 생존권과 발전권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양보할 수 예.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한테는 비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김정은과 그 북한이 안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봉 박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할 그룹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게 이렇게 가면은 손해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새로운 길이 사실 없거든요. 아까 말씀 나온 핵무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핵 그럼요. 보유국이라고 선포한 예,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새롭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주변에서 참모들이 그 길로 가도 뭐 미국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주변에 좀 쓸만한 직원을 해주면 좀 쓸만한 그런 참모가 없다. 뭐 참모를 쓸만하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 아버지 김정일 체제랑 다르서 그런 아예 소통 채널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들을 봤을 때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네요. 봉 박사님은 이 얽혀 있는 상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죠.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릴 판단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사인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까 나온 그 삼지연에 한 달 만에 다시 또 흰눈에 쌓인 산을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예.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 자체는 멋있죠. 멋있는데 현송월 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참 거슬리는 게 왜 현송월이 저기 등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다음에 전략적인 결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프로파간다라면 선전선동이라면 이런 게 좀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위에 그렇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죠. 전문성이라든지 이제 역할에 상관없이 예. 믿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의장막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군요. 아니, 확실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저도 예. 현성호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저게 북한의 선정선동부가 원래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현성호를 사진에서 빼야겠죠. 예, 빼든지. 근데 그걸 갖더라도. 아무도 저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한 못하는 거라고 판단이 예,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 봉수 예, 그래서 마저 하시죠. 본다면은 김정우 위원장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새로운 길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68년대 포유별로 이제 납포하고 미국이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의 융통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 즉 사업가로서 성장한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기에 그 젊은 혈기 넘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힘이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 박사님은요.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아픕니다. 뭐냐면 지금 21세기거든요. 21세기에 말 타고 군인들 데리고 지금 산에 가서 모닥불이나 피우고 저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변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사실은 격려도 많이 했는데 저런 걸 볼 때마다 참 충격적인 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러면 자신을 적어도 지금 2달 만에 2번째예요 벌써. 한 번 100말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2번이나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어려운데 우리 정치 지도자가 한라산 가서 100말 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계인 거죠, 한계. 근데 저는 지금 진짜 우리 봉 박사님 말씀대로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 게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얻었어요. 그 은둔의 지도자에서 전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맞아요. 올랐고요. 예, 예. 지금 현성을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누군지.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암살한 잔인한 독재자에서 세계 정치 지도자로 2년 동안에 컸어요. 첫 번째. 핵협상에서도 저는 북한이 성공했습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일괄 타결에서 이미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를 논의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단계적 접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자기가 얻은 게 많은데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치적 결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영변이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그러나 영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과거에 미국의 모든 행정부가 건드렸고 합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 요구하는 게 우리가 추정컨대는 영변의 핵물질 생산시설 현재의 핵심인데 문제는 여기에 플루토늄, 수소폭탄, 삼중수소, 고농축함 3종이 다 만들어지지만 요걸 없애도 원자로가 없이도 이 고농축 우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강선이 분강인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걸 묶어서 현재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를 내놓으면 자동적으로 동결이 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입 미답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내놓으면 미국도 상황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깔딱고개에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말씀하신 과거액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내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얼마든지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풍계리 했고 동창리 했고 영백까지 내놨는데 못 받았다. 자기들이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요 선을 넘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2년은 절대로 손해본 2년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왜냐? 이 기간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스탠포드 팀이 잡은 시간도 10년이거든요. 예. 김 위원장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고요. 예, 많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초조할 게 아니고 현명한 전략적인 선택. 왜냐? 주변에 조언할 그룹은 없어요. 예. 본인이 선택해야 본인이 됩니다. 돼야 되는 그러면은 거고. 예. 많은 해법들이 보일 수 있죠.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길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좀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 관련돼서 뭔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게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들어서는 그 결론이 좀 나오는데 과연 이제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대략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한 2, 3초씩 한 마디씩만 딱 듣겠습니다. 지금 12월 들어왔고요. 연말 가까우고 있고요. 연초.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북한의 맞대응 모습을 보면서 연말 연초 외교안보 쪽 전망을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2020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북한 문제도 어쨌든 새로운 길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한일 관계도 여전히 어렵고 특히 방위 분담 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앞에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우리 총선과 또 미국 대선이라는 국내 정치 일정도 있고 우리 정부가 좀 지혜롭고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유연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발등에 많이 불이 떨어진 거군요. 사실은. 예, 우리 봉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초조해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초조함을 가지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지난다고 문제가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물리적인 시간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우리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부터 챙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한범 교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골마 터져야지 결국 새살이 난다고요.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도 사실은 협상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많이 국면이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10여 차례 내외에 트럼프 대통령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도 3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눈에 표시는 안 나지만 열심히 뛰어왔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그렇죠. 해왔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해안을 발휘해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한범 박사님, 봉원식 박사님, 그다음에 방훈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이른바 하명 의혹 수사 문제 이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거는 이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다라는 거 이게 확인이 됐고요. 여기 논란이 더 좀 커질 여지가 분명히 좀 커 보입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잠시 후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어제 오후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최초 제보자와 관련해 2017년 10월 외부에서 온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문모 당시 행정관은 알아보기 쉽게 정리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절차에 따라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라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시장 시절 울산시 교통건설 국장을 지낸 송 부시장은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로 옮겨 송 후보 당선 뒤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는 문서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랐고 특히 최근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이 건과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인이 지난 1월 울산에 간 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 측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논란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김수미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왔네요. 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사람이 최초의 첩보 제공자다. 네,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송철호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신이죠. 원래 이쪽 출신이라면서요. 아 그 송병기 송병기 부시장, 부시장 네. 예. 송병기 부시장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 재임 기간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직 사회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박맹우 시장 재임 기간에서는 굉장히 울산시에서 잘 나가는 공무원이다라고 분류가 됐었습니다. 처음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좀 좌천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사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김기현 전 시장 재임 와중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 캠프에 들어갔고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울산 정가의 분위기는 예전에 박맹우 시장 시절 사람인데 예. 자유한국당 계열 쪽 사람 아닌가? 어떻게
이제 송철호 시장이 중용을 하지 이런 분위기는 그러게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분이 처음에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송철호 시장이 돼서 이분이 경제부 시장이 됐으니까 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밖에서는 보여지겠네요. 네, 그거는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심을 좀 과하게 하자면 네. 그런 어떤 제보를 했고 그리고 제보할 당시에 이제 2017년 10월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은 제보를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물어왔고 동향 파악을 위해서 예. 자신이 설명을 해줬다. 이 부분은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하고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외부에서 제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물어오니까 답변을 해준 이렇게. 것뿐이다. 물어오니까 답했다. 예, 예. 좀 극단적으로 보면 최초의 그 제보자가 아닌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좀 송병기 부시장이라든지 송철호 시장이 난감하게 된 것은 혹시 그런 제보를 대가로 하든지 해서. 혹은 고리로 해서 네. 송 시장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 그렇게까지 비약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해명했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혹이라든지 이런 그러게요. 것들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의혹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네. 의혹을 잠재우고 뭔가 정리되는 쪽이 아니라 의혹을 오히려 키우는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얘기는 어차피 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로 가야 될 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아서요. 어제 있었거든요.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고, 그 압수수색의 배경은 유재수 그 부산 부시장 관련된 전 부시장 네. 관련된 무마 의혹 사건 이건데 네. 어제 그러면 압수수색에서 뭘 검찰은 이제 주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수색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입수한 것이 무엇이냐는 당연히 알려지지 않는 게 정상이겠죠. 어느 정도 더 수사를 하고 해야지 이제 밝힐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예.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고 하는 비위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술에 기대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이분이 그 전 특감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연말에 폭로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김태우 수사관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비서관의, 예. 최근에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더 나온 의존을 거다. 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역대 전에도 4번째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두 번째이고 번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이 막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막 쓸어 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증거 목록 그 압수수색 목록을 들고 가서 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라고 하면 청와대가 그걸 보고 네. 제출하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 청와대에서 또 뭐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청와대에서 어쨌든 받아들여서 수색을 했고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 청와대가 이 압수수색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검찰이 이제 이를테면 자꾸 이제 청와대에 네. 칼을 자꾸 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반응을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보다도 오히려 좀 여당 쪽의 분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치 행위다라고까지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한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그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친 것도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서 행해지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예. 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유감이라기보단 지금까지의 흐름이 계속해서 사건의 수사 폭이 번져왔던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단속을 하려는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역시도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예.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뭐 그렇게- 직접적 통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동 걸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이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약간 좀 검찰이 이번에 유재수 부시장 건이라든가 뭐 울산시장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김태우 특감반원의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어떤 그 뭐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측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요. 청와대랑 이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은 뭐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청와대나 그 민주당 이런 반응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 부분을 정치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압수수색 절차를 본 국민들 중에서는 청와대가 협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볼 혹은 수도 문제가 있는 있더라도 그것이 밝혀지는 거에 협조한 거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좀 무색하게 한 것이 저런 반응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압색 절차 자체는 적법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했다고 하지만 예. 그 당시에 바로 저렇게 수사가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이 윗선에 유재수 비위 의혹 무마에 윗선에 누가 예. 있었느냐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의 지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양쪽 간에 조국 대 백원우 간에도 약간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 장관은 다르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조 장관이 이제 예전에 그 뭐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맞아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계속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여당에서도 당혹스럽더라도 그 수사 절차 그러게요. 자체는 좀 예.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는 이제 기사가 잠깐 좀 네.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그 국무총리 김진표 의원이 유력했는데 김진표 의원은 지금 얘기는 안 나왔고 일단 법무장 얘기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뭐 마침 딱 이런 속보도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의 상황을 자꾸 이제 청와대와 검찰 간의 2라운드 성격으로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서 일부러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그럼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취임을 했을 때와 이런 상황들의 전개와 어떤 좀 뭔가 변화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추미애 장관 특성이라면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라는 것이 크게 다를 것 또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네, 조국 전 장관하고 공통점이라면 검사 출신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이겠고, 차이점이라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 전 장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능숙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이 가장, 달려 예.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소재로 불거졌던 것이 이제 감찰 기능의 강화라든지 맞습니다. 인사권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인 출신이든 관료 출신이든 학자 출신이든 간에 그 권한이라든가 기회를 적절하게 혹은 이제 본인들의 전략에 유효하도록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해봐야 아는 문제긴 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추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됐을 경우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검찰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좀 미리 내다보기는 쉽지는 않은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 시절에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를 좀 생각해 본다면 가끔씩 굉장히 이제 단독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그 환노 위원장 할 때도 한나라당이 추진했었던 타임오프 관련한 입법을 그냥 이제 상정을 시켜줘서 통과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퇴진 국면에 있을 때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가졌고, 그때 좀 이제 책임 총리 카드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꺼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여당 대표 시절에도. 예. 그래서 추미애 그것이 이제 일설에는 판사 시절에 했었던 그 습성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판사는 다 혼자서 모든 걸 그렇죠. 결정하니까. 단독적으로 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적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라서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쉽게 뭐 예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그러면?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또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예. 쉽지 않은 어떤 국면에서 장관이 아직 뭐 되긴 안 됐습니다만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네요. 한국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삼선의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 그러니까 꺼져가던 한국당 내의 어떤 쇄신 분위기, 쇄신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표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느끼는가, 나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좀 진지하게 자문을 하고 따라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하나는 그냥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만 빠지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쇄신이라고 하는 화두가 겨냥하고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아무래도 뭐 다선 의원들도 있겠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파워를 통해서 공천받은 초재선 의원 일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의원들이 우리도 내려놓자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냥 몇몇 의원만의 그냥 자진 퇴진으로 그렇게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자칫하면 지금 김영우 의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했던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비박계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친분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다. 않고 예. 또 뭐 대통령 탄핵 시에도 찬성 표결을 했거나 이런 의원들인데 네. 자칫하면 이제 비박 의원들만 줄줄이 불출마 나가고. 선언을 했다가 친박 중심의 그 당의 성격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도로 친박당이 될 수 그런 있다는 위험도 말씀이군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우려에 좀 더 뭐랄까 무게감을 실는 게 나경원 대표가 일단은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뭐 당을 위해서 사실 이것도 좀 뭐 그랬고요. 근데 당내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뭐 정진석 의원도 한마디 했고 김태우 의원도 또 한마디 했고 그러면서 원래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당이. 근데 여기에 이제 나 의원은 이제 나 대표는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직은 대표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당 내에서 황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지위 네.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잦아드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묘하게 정진석 의원 또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범친박 의원들과 비박 의원들 양쪽에서 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반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친박은 아니고 범친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친박 비박의 구도에서 친황의 구도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친박 비박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박 의원이 불출마를 하든 친박 의원이 어떻게 당에 남아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황교안 대표 친정체제 구축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하면 뭐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 원래 있던 구도를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당을 뭐 자신에 맞게 바꾸든 혹은 예. 총선 승리에 적합한 당으로 바꾸든 그럴 가능성도 원래는 열려 있었던 거지만 예. 현재 국면이 잘못 지속이 될 경우는 친박과 비박의 협공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황교안 대표가 갈 수도 있다. 그것을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를 둘러싼 네. 논란에서 드러난 그런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뭐 또 이걸 당내 문제 가지고 뭡니까 또 단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또 삭발을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를 결국 풀어야 될 사람은 황 대표 본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크게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 내에서의 여러 계파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통해서 당내 평화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당내에서 좀 불편하고 불안한 길을 가더라도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글쎄요. 있는데 거기에는 뚜렷한 원칙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설령 불복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을 당내외 여론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과연 보여줄 거냐, 것이냐. 예,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정했던 게 지난 4월 14기 최고인민회의였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대가 컸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을 때였다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벌어졌던 북미 협상, 뭐 남북 대화 등등등 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말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연초에 언급했던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강화한다 뭐 이런 방향일 것이라는 쪽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울 게 별로 없는 과거 선대 지도자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회귀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 김 위원장이 다시 그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까지 하면서 과연 나아갈지 싶습니다.
경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의 협상력과 의지 이게 제대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될 시점이 오히려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